통찰의 시대 챕터 4-26 뇌는 감정과 감정이입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도파민 체계가 보상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1954년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너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들은 뇌 깊숙이 있는 여러 영역에 전기 자극을 주면 보상을 주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놀랍게도 이 깊은 뇌 전기 자극은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에게도 통상적인 보상만큼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통상적인 보상은 동물이 특정한 욕구 상태에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는, 이를테면 음식은 동물이 배가 고플 때에만 보상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깊은 뇌 자극은 동물의 욕구 상태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막대를 누름으로써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는 법을 배운 쥐는 먹이와 섹스보다는 자기 자극을 택할 것이다. 올즈는 1955년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그 쥐들이 대체로 몇 주 동안 계속 자기 자극에 몰두하다가 결국 굶어 죽곤 했다고 썼다. 이 관찰을 토대로 그와 밀러는 깊은 뇌 전기 자극이 통상적으로 보상을 통해 활성화하는 신경계를 자극한다는 개념을 내놓았다. 보상이란 무엇일까? 보상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 자극, 활동, 내부 신체 상태를 말한다. 보상은 주관적인 쾌감을 주며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또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목표를 실현하는 긍정적인 강화 인자로서 작용한다.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보상과 회피 자극을 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그것이 출현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특수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반 파블로프가 20세기 초에 수행한 탁월한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으로부터 보상과 보상의 예측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도파민 체계는 보상에 반응할 뿐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는 자극에는 더욱더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랜 세월 심리학자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긴밀하게 결합해 제시하여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경험하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두 자극을 짝지어서 줄 때마다 양쪽 사이의 신경 연결이 튼튼해지고 이윽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강하게 결합된다는 것이다. 조건 형성의 강도는 오로지 짝지은 자극을 주는 횟수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1969년 캐나다 심리학자 리영 카민이 파블로프의 첫 발견 이후로 현재 일반적인 조건 형성에 관한 경험적 발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밝혀냈다. 카민은 동물이 중립적인 자극이 보상보다 앞서 나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극이 보상을 예측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연상학습은 짝지은 자극의 임계 횟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보상을 예측하는 중립적 자극의 힘에 달려있다. 이런 발견들은 동물과 사람이 고전적 조건 형성을 왜 그렇게 쉽게 습득하는지를 시사한다. 모든 형태의 연상학습은 아마도 무작위적으로만 연관된 을에 함께 나타나는 사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결과의 출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포도주의 향기를 맡았을 때 맛있는 포도주를 맛볼 것이라고 예상하도록 배울 수 있다. 학습은 실제 결과와 예측한 결과가 다를 때 일어난다. 많은 행동 유형은 보상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실제 보상이 예측한 보상과 다를 때 장기적인 변화를 겪는다. 실제 보상이 예측한 그대로일 때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다양한 형태의 보상 기반 학습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여러 생리학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세포는 예측한 보상을 받을 때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보상을 받을 때, 그리고 보상 예측이 어긋났을 때에도 활성을 띈다. 보상 예측이 어긋나면 도파민 분비량이 변동한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도파민이 가르치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도파민 신경세포는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습 실험에 쓰인 것과 같은 예상한 긍정적 강화 자극에 대한 편도체의 반응을 조절할 것이다. 현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울프렘 슐츠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학습할 때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배 쪽 뒷판 영역과 흑질의 세포들을 기록한 끝에 이 세포들이 예기치 않은 보상이 예측, 보상 예측의 오류 때 활성을 띈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측 오류 사례에서 세포는 보상이 예측한 것보다 더 나을 때에는 활성을 띠고 예상보다 보상이 더 나쁠 때에는 억제된다. 또 이 세포는 보상이 예기치 않은 시점에 이루어질 때 활성을 띠고 보상이 예측한 시점에 실현되지 않을 때 억제된다. 이 세포는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보상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슐츠의 발견은 다윈의 이원적인 감정 조절 관점, 즉 접근과 회피라는 관점에 부합된다. 그의 발견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음식, 섹스, 마약 같은 실제 보상을 경험할 때 활성을 띌 뿐 아니라 그 보상을 예고하는 자극에도 활성을 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파민의 분비는 설령 쾌락이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단순하게 쾌락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예측한 쾌락에 대한 도파민 신경세포의 반응은 미술작품을 볼 때 경험하는 쾌락의 생리적 토대일 수도 있다. 미술은 감상하고 대리 경험하는 쾌락을 넘어서는 차원의 보상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물학적 보상을 예고하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도파민의 자연적인 활동을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약물은 강렬한 쾌감을 일으킨다. 사실 코카인과 암페타민 같은 여러 습관성 약물은 도파민 체계를 장악해 뇌가 보상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중독을 일으킨다. 뇌의 쾌락 회로는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볼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흡족한 성행위를 할 때도 활성을 띈다. 이 각각의 경험은 도파민의 상향식 분비를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을 지닌다.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특정한 경험을 우리가 앞서 겪은 다른 경험 및 쾌락과 연관짓는 하향식 영향도 있다. 따라서 쾌락의 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과 아름다움의 지각에서도 경험이라는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은 경험의 더 폭넓은 맥락을 제공하는 무의식적 추론을 촉발한다. 두 번째 상향 조절계는 엔도르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미술에서 얻는 즐거움을 비롯한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인다. 엔돌핀은 펩타이드, 즉 67개의 아미노산이 쭉 이어진 복잡한 분자이며 몸의 천연 진통제다. 엔돌핀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며 뇌 하수체를 조절한다. 고통스러운 자극을 차단하고 행복감을 빚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르핀과 비슷하다. 격렬한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자극하며 운동선수들이 엔돌핀 하이라고 부르는 희열감을 일으킨다. 사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나른하고 침울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것은 엔돌핀 금단 증상을 겪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흥분, 고통, 자극적인 음식, 오르가즘도 엔돌핀을 분비시킨다. 엔돌핀은 1975년 스코틀랜드의 존 휴스와 한스 코스 터리츠가 발견했다. 엔돌핀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솔로몬 스나이더가 발견한 뇌의 아편 유사제 수용체에 작용한다. 엔돌핀은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는 자극과 똑같은 자극에 반응하여 분비되고 도파민이 일으키는 쾌감에 기여하는 듯하다. 세 번째 조절계는 짝짓기와 육아행동,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행동, 사회인지, 남의 마음과 의도를 읽는 능력의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분비한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펩타이드이며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 둘 다 뇌 하수체의 후엽으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분비되며 뇌 전체에서 수용체를 활성화한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지렁이부터 파리, 포유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에 있으며 모든 동물에서 유전자가 놀랍도록 비슷하다. 우리가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의 효과에 관해 아는 지식의 상당수는 토민셀과 레리 영 연구진의 선구적인 실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쥐처럼 생긴 서로 유형관계가 아주 가까운 설치류이면서 짝짓기 행동이 전혀 다른 두 종인 초원들쥐와 산악들쥐를 연구했다. 초원들쥐는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부부가 새끼를 기르는 반면
산악들쥐는 성적으로 문란하며 홀로 굴을 파고 살아간다. 이 차이는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뚜렷해진다. 초원들쥐 암수는 교미를 한 직후부터 서로를 계속 선호하고 서로에게 애착을 갖는다. 초원들쥐 수컷은 암컷을 도와 새끼를 기르며 다른 수컷이 나타나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와 달리 산악들쥐 수컷은 문란하게 짝짓기를 하며 부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양쪽 수컷이 보이는 이 서로 판이한 행동은 뇌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의 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상관관계가 있다. 유대관계를 맺는 초원들쥐는 짝짓기를 할 때 다량의 바소프레신을 분비하는 반면 문란한 산악들쥐는 바소프레신 분비 농도가 낮다. 초원들쥐 암컷도 옥시토신 때문에 수컷 동반자와 유대관계를 맺는다. 바소프레신은 인간, 설치류, 토끼 등 다양한 종에서 발기 및 사정에 관여하며 짝 유대와 텃세에서부터 공격성에 이르기까지 수컷의 전형적인 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동물에서 옥시토신은 암컷의 사회 성적 행동, 암수 유대, 교미, 출산, 모성애, 수유에 영향을 미친다. 옥시토신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분비되며 출산 과정에도 분비되어 산통을 줄이고 분만을 용이하게 한다. 더 나중에는 젖을 분비하거나 먹일 때, 아이를 돌볼 때에도 분비된다. 설치류에게 옥시토신을 주사하면 남의 새끼에게 모성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암수 유대와 성적 행동에 기여한다는 점에 걸맞게 옥시토신은 도파민 보상 체계와도 상호작용을 한다. 몇몇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반응을 약화시킨다. 바소프레신은 성적 자극, 자궁 확장, 스트레스, 탈수 때 분비되며 사회적 행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사회 인지에 중요하다. 옥시토신은 긴장 완화, 신뢰, 감정이입, 이타주의를 부추김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이 신경호르몬들의 수용체들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는 뇌 기능을 변화시켜서 사회적 행동의 차이에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리나 로드리게스 연구진은 이 유전적 변이가 얼굴을 읽고 남의 고통에 괴로움을 느끼는 능력을 손상해 사람들의 감정이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독일 기센대학교 인지신경과학단의 페터 키르슈 연구진은 옥시토신이 사회인지의 신경회로를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옥시토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하면 편도체의 활성과 두려움의 자율적 행동적 표현이 크게 줄어든다. 또 옥시토신은 적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생산을 줄이고 따라서 긴장 완화를 유도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듯하다. 취리히의 심리학자 미카엘 코스펠트 연구진은 옥시토신이 신뢰감을 높여 위험을 부담할 의향을 부추긴다는 것을 밝혀냈다. 신뢰는 우정, 사랑, 가정, 경제적 교환은 말할 것도 없이 핵심을 이루므로 옥시토신의 이러한 작용은 인간 행동에 심오한 결과를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옥시토신은 사회적 위험을 받아들이고 남들과 사심없이 이타적인 상호작용을 할 의향을 부추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의 얼굴을 단지 보기만 해도 시상하부가 활성을 띠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분비된 옥시토신은 엔돌핀의 분비를 자극한다. 그것은 신뢰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그 자체로 보상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옥시토신이 몇몇 미술작품에 반응하여 감정이입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네 번째 상향조절계는 각성도를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고농도의 노르에피네프린은 두려움을 유도한다. 일부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세포는 새로운 과제를 학습할 때 활성을 띈다. 게다가 도파민 신경세포와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세포는 학습을 할 때 특정한 시냅스의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뇌에는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세포의 수가 놀랍도록 적으며 중뇌 양쪽에 있는 청색 반점이라는 핵에 모여 있다. 이 뉴런은 수가 적은데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불안 장애 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비롯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뉴런은 중추신경계 전역으로 축삭을 뻗고 있다. 척수, 시상하부, 해마, 편도체, 피질, 특히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다. 노르에피네프린 덕분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환경 자극, 그 중에서도 고통을 주는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도록 경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박동수와 혈압을 높이고 싸움 혹은 도피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세포는 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의 노르에피네프린 전달을 차단하면 특정한 인지 사건을 기억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사건의 감정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두려움을 갖게 된 동물에게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차단하면 고통스러운 자극의 기억이 방해를 받는 반면 노르에피네프린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면 고통스러운 자극의 기억이 강화되어 두려움이 더 커진다.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에게 속임 약을 먹인 뒤에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들려줄 때 본 사진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했다. 반면에 노르에피네프린의 활동을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받은 지원자들에게서는 이 기억 강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 가장 오래된 것은 5번째 상향 조절계인 세로토닌 체계일 것이다. 파리와 달팽이 같은 무척추 동물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지 않으며 세로토닌을 이용하여 행동을 조절한다. 인간의 뇌에서 세로토닌 신경세포들은 뇌간의 중앙선에 따라 9쌍을 이룬 채 모여 있다. 이 세포들은 편도체, 선조체, 시상하부, 심피질 등 뇌의 몇몇 영역으로 축삭을 뻗고 있다. 이 뉴런들은 각성, 경계, 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낮은 세로토닌 농도는 우울증, 공격성, 성욕과 관련이 있으며 극도로 낮은 농도는 자살 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사실 우울증에 가장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는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다. 높은 세로토닌 농도는 평온, 명상, 자기 초월, 종교적, 영적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다. 특정한 세로토닌 수용체 집단을 조절하는 LSD 같은 약물은 도취와 환각을 일으키며 거기에 때로 영적인 요소가 섞이기도 한다. 6번째 조절계는 콜린 체계로 아스티콜린을 분비하고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한편 인지수행, 학습, 주의, 기억의 여러 측면도 조절한다. 콜린 신경세포는 뇌의 몇몇 영역에 들어있고 해마, 편도체, 시상, 전전두엽, 되뇌피질로 축삭을 뻗고 있다. 콜린 신경세포는 도파민 분비를 조절하며 따라서 보상 및 보상 예측 오류에 관여한다. 콜린 신경세포 집단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전뇌 기저부에 있으며 기억 저장에 관여한다. 이 신경세포들은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으로 축삭을 뻗고 있다. 6번째 조절계도 꽤 오래된 것으로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진화 내내 보존되어 왔다. 이 조절계는 척추동물뿐 아니라 지렁이, 초파리, 고둥 같은 무척추 동물에도 들어있다. 겹치는 기능도 있지만 각 체계는 자기만의 기능도 지닌다. 이 체계들은 우리의 건강, 뇌의 통합 기능,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고 예측하는 능력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각 및 감정에 인지적 통제를 가하는 하향 조절계도 지니고 있다. 하향 통제는 대뇌피질의 고등한 영역에서 맡고 있다. 감정을 통제하고 평가하며 필요할 때 재평가하는 능력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갈등, 실패, 상실은 때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공모를 하는 듯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협이 일으키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조절 작용에 따라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얼마나 충격을 미칠지가 정해진다. 상향 조절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케빈 오스너는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마음과 그 인지 조절 능력을 꿰뚫어 본 심오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그 점은 햄릿의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그저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감정의 하향 통제 중에서 특히 잘 연구된 것은 재평가, 즉 느낌을 제고하는 것이다. 매우 불쾌한 사건이나 그림이 주는 정서적 충격도 감정을 배제한 관점에서 그 경험을 평가하고 재평가함으로써 줄이고 중화할 수 있다. 재평가는 사실 인지행동 치료의 토대다. 이 치료법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정신분석학자 앨런 백이 개발한 것으로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정보의 인지처리 과정을 더 현실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스너 연구진은 뇌 기능 MRI를 이용해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인 장면을 감정을 배제한 관점에서 재평가할 때 어떤 뇌 체계가 관여하는지 조사했다. 그들은 재평가가 전전두엽의 등쪽 외측 영역과 배쪽 외측 영역의 활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두 영역은 편도체 및 시상하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이 영역들의 활성 증가는 편도체의 활성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 즉 뇌의 고등한 영역이 시상하부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서뿐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는 편도체를 조절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고 평가한다는 내용과 들어맞는다. 게다가 고등한 영역들은 자극의 현저성을 평가하는 전전두엽의 능력을 통해서도 하향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전두엽의 등쪽 외측 영역도 작업기억과 반응 선택의 인지적 통제를 가한다. 따라서 재평가는 애초에 무엇이 그 감정을 일으켰는지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과제를 하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슷한 인지 통제 전략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스너는 이런 발견들을 토대로 전전두엽의 고등한 영역이 감정뿐 아니라 생각에도 하향 인지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조절과 조절계 연구 덕분에 우리는 감정과 감정의 신경미학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미술작품에 묘사된 감정 상태를 관람자의 뇌가 어떻게 재창조하는지, 그리고 감정, 모방 감정이 감정이입이 뇌에서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말이다.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지각, 감정이입의 생물학과 인지심리학은 미술이 왜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를 감동시키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정의 서로 다른 범주를 담당하는 각 조절계는 동일한 표정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미술작품을 볼 때 당신의 감정이 정확히 연속체상에 어디에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편도체, 선조체, 전전두엽을 통해 또 어느 정도는 다양한 조절계를 통해 결정된다. 사실 우리가 한 감정 상태에서 다른 감정 상태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서로 별개이면서 겹치는 기능을 지닌 조절계들 덕분이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디트는 우리가 그림에 반응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복잡성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유디트를 홀로페르네스로부터 주민들을 구한 용감하고 자기 희생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카라바조의 그림이 말해주듯이 르네상스 시대 내내 유디트는 강인한 젊은 여성으로 이상화해 묘사되었다. 하지만 클림트는 그녀를 관능적인 여성으로 변모시켰다. 그는 홀로페르네스를 살해하는 가학적인 만족과 성적 충동을 결합한 성적으로 흥분한 판파탈로 유디트를 묘사한다. 궁극적인 거세로서 그녀는 그의 목을 잘라서 드러낸 자신의 젖가슴 위로 그의 머리를 치켜들고 있다. 클림트의 그림이 관람자의 조절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추측해보자.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림의 빛나는 금박 표면, 부드럽게 묘사한 몸,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색채의 조합이라는 미학은 쾌락 회로를 활성화하여 도파민 분비를 일으킬 수 있다. 유디트의 매끄러운 피부와 드러난 젖가슴이 엔돌핀,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촉발한다면 성적 흥분을 느낄 수도 있다. 홀로페르네스의 잘린 머리에 함축된 폭력,
유디트 자신의 가학적인 시선과 위로 올라간 입술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일으켜 심장박동과 혈압을 높이고 싸움 혹은 도피 반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붓질과 거의 명상에 잠겨 그린 듯한 반복적인 무늬는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다. 관람자가 이미지와 그것의 다면적인 감정 내용을 받아들일 때 해마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은 관람자의 기억에 그 이미지가 저장되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클림트의 유디트 같은 이미지를 그토록 매혹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미지의 복잡성, 즉 이미지가 뇌에서 각기 다르면서 때로 충돌하는 수많은 감정 신호를 활성화하고 그것들을 결합하여 엄청나게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감정과 감정이입의 생물학적 조절계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상태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미술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알려줄 깨달음을 제공할 것이다. 빈모더니즘 화가들의 작품은 얼굴, 손, 몸의 인지에 관여하는 체계들이 감정, 모방, 감정이입, 마음의 이론에 관여하는 뇌 영역들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풍부한 감정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통해 화가가 전달하는 감정을 지각하고 식별하고 느낄 수 있다.